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하더군요. 제게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따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던 박 노인장의 부고를 들은 날이었지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다지만 그래도 아흔을 넘기시도록 정정하셨기에 갑작스러운 비보는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채비를 서두르는데 뜻밖에도 며느리 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너는 회사 일도 바쁜데 나 혼자 다녀와도 괜찮다. 평소 같으면 제 말에 기다렸다는 듯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난히 완강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님. 박 어르신은 저희 집안에도 각별하신 분이잖아요. 저도 꼭 가봐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제가 모시고 가는 게 도리죠.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그 적극성이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기특한 생각을 다 하는구나 싶어 저는 더 이상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박 노인장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일, 명절 때마다 찾아뵈면 손수 담근 술을 내어주시며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시던 모습, 따뜻하고 강직했던 그분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를 갖추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로하고 있었지요. 빈소에 들어서자 환하게 웃고 계신 박 노인장의 영정 사진이 저를 맞았습니다.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인자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예를 갖춰 절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영면하소서. 제 옆에서 함께 절을 올린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진심으로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 연기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장례식장이라 마음이 심란해서 그렇겠지.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빈소 옆 휴게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복도 저편 구석에서 웬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조금 험악해 보였는데 무언가를 다급하게 재촉하는 듯 손짓을 섞어 말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대화는 아닌 듯 했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마치 도망치듯 남자를 남겨두고 더 멀리 떨어진 비상계단 쪽으로 황급히 사라졌어요. 아마도 받겠다던 전화를 하러 간 것이겠지요. 몇 분쯤 지났을까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소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구신데 저기서 그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니? 제가 넌지시 묻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잠깐 사업 관계로 알던 분인데 여기서 우연히 마주쳤네요. 별 이야기 아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말을 돌리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장례식장에서 저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까지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은 상주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외아들이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조문객들을 향한 예를 잃지 않으려는 듯 애써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아닐세. 자네 아버님은 내게도 큰 어른이셨네.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 기운 내시게. 저는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상주는 잠시 울컥하는 듯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내 슬픔을 누르고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상주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주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생전에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말투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상주 역시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잠시 미간을 찌푸리는 듯한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어색한 공기는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듯 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는 슬픔 말고도 무언가 다른,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지요. 깊어지는 의혹의 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낮의 번잡함이 잦아들고 스산한 적막감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가고 빈소에는 고인의 직계 가족들과 밤샘을 함께 하려는 가까운 친지들 몇몇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 역시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휴게실 소파에 기대 잠시 눈을 붙이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 아이가 자리를 비우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복도 끝 의자에 홀로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유족들의 흐느낌 소리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상주였습니다. 그는 상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낮에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지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긴 듯한 그의 얼굴에는 결단과 망설임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지요. 상주님, 괜찮으신가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상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밀스러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속삭임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께도 그리고 어르신께도 면목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주는 잠시 말을 끊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까 함께 오셨던 분이 어르신 며느님이시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제 대답을 들은 상주는 다시 한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져서 바로 앞에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실은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니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낮 동안 제가 느꼈던 그 막연한 위화감과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실체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상주는 괴로운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여러 번 아버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거나 집을 담보로 잡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으셨지요. 상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가 아까 어르신께서 보셨던 그 험악한 인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을요. 마치 무언가를 은밀히 거래하거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주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고인의 죽음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고,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게 떨려오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지요. 제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상주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 마음만 더 심란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르신, 부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휴게실 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주는 제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다가와 앉으며 호들갑스럽게 제 팔을 붙잡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냥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요. 상주의 충격적인 속삭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의심의 씨앗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공포로 다가왔지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만이 남아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상주가 속삭였던 말들, 며느님이 수상합니다. 돈 문제로 아버님과 실랑이를,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듯 했지요. 차창 밖 풍경은 익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닌 무언가 불길하고 낯선 곳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달까요?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흘깃흘깃 제 눈치를 살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아까부터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으세요? 상주님이 무슨 신뢰되는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표정이 영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걱정하는 투였지만 제 귀에는 마치 제 속을 떠보려는 것처럼 교활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의심을 눈치챌까봐.
그저 눈을 감고 피곤한 척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상주님도 참 경황이 없으셔서 그러셨겠지만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오히려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상주가 제게 무언가를 말했을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며느리도 더는 묻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는 듯 했지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가 제 방까지 부축해주며 피곤하실 테니 푹 주무세요 하고 나간 뒤에야 저는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지만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상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낮에 보았던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과 상주의 절박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상주님이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셨을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려 애썼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무심코 지나쳤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예금의 상당액이 중도 해지되어 인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누군가 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와서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 은행 직원의 실수였대요. 돈은 다시 입금될 거라고 하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지요. 저는 워낙 순진하게 며느리의 말을 믿었고 며칠 뒤 실제로 돈이 다시 입금되었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정말 단순한 은행 착오였을까요? 혹시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빼돌렸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다시 채워 넣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때 잠깐이나마 사라졌던 그 돈은 어디에 쓰였던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제 인감도장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중요한 거니 제가 잘 보관해 드릴까요? 어머님 대신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제게 인감도장을 요구했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또는 무슨 서류인지 가져와 보라며 거절했지만 며느리는 꽤나 집요하게 인감도장의 행방을 묻거나 필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제 인감도장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려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며느리의 씀씀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명품 가방이나 옷들을 심심치 않게 사드리곤 했지요. 제가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으면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다거나 개 모임에서 땄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또한 제 아들 몰래 누군가와 돈 문제로 심각하게 통화하는 것을 몇 번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친구 돈 문제 상담해주는 것이라며 둘러댔지만 그 표정이나 말투는 단순한 상담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꺼림칙했던 것은 며느리가 제 건강 상태나 재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사후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지요. 그때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질문들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제 재산을 미리 탐내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밤새도록 과거의 기억들을 곱씹으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며느리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찾아야만 했지요. 저는 며느리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을 틈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재로 향했지요. 며느리는 가끔 서재 책상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나 문구류들이었지만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저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지요. 서랍 속 다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중 하나가 상자 자물쇠에 꼭 맞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대출 상담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있었는데 신청인 란에는 버젓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대출 희망 금액은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거액이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실제 은행 서류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조잡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마 위조된 서류인 듯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정신감정 소견서라고 적힌 종이 몇 장이 있었는데 내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이며 초기 치매 및 망상 장애가 의심되어 금치산 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지요. 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마치 실제 의학적인 소견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감도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파인 가짜 인감도장 하나와 제 주민등록증을 정교하게 복사하여 만든 가짜 신분증까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으며 심지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법적 권리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상주가 했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며느리의 추악한 계획 전체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저는 서류들을 그려준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외면할 진실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악의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연결되는 고리들. 며느리의 서재에서 찾아낸 충격적인 증거물들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가짜 서류들과 도장, 신분증을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충격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범죄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저 자신과 제 남은 삶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주와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상주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따로 만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상주는 제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멀지 않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상주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며느리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상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르신, 그럴 줄 알았어요. 상주는 괴로운 목소리로 장례식장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거액을 빌려갔고 그 돈을 사업에 쓰기는커녕 노름이나 사치품 구입 등으로 탕진했다는 것이었어요. 빚 독촉이 심해지자 며느리는 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까지 쓰려 했고 이를 알게 된 고인과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상주는 그 다툼 직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기에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고인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지요. 다행히 보험금 지급은 보류된 상태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증언하겠습니다. 상주의 굳은 약속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실체는 명확해졌으니까요.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진실을 밝혀내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에게 속고 있다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고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상주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냉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 좀 그만 의심하시라고요. 상주님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니 헛것을 보셨거나 잘못 기억하시는 걸 테고, 그 서류들은 아내가 무슨 사업 준비하는 게 있어서 샘플로 만들어 본 거겠죠? 어머니야말로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정말 기억력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아들은 제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아내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어미 말을 믿어다오. 며느리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아들은 듣기 싫습니다. 라며 제 말을 끊고는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며느리의 배신만큼이나 큰 상처와 절망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문득 오래전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남편은 유독 아들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며 늘 걱정했었지요. 여보, 당신은 너무 마음이 여려서 탈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똑똑하긴 한데 귀가 너무 얇아. 특히 자기 여자한테는 꼼짝 못하는 숙맥이지. 저 아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을 알 수가 없어. 야심도 크고 독한 구석이 있어 보이니 당신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들 잘 지켜봐야 하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당신 혼자 힘들지 않도록 뭔가 단단히 대비를 해둬야 할 텐데. 그때는 그저 남편의 기우이거나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이니 제가 더 강해져야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 몰래 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의 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지요. 이번에는 좀 더 깊숙한 곳, 옷장 서랍 밑이나 침대 매트리스 아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옷장 가장 안쪽, 겨울 옷들 사이에 숨겨둔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부업체에서 온 듯한 대출 상환 독촉장, 그리고 몇몇 귀금 속 보증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카드 명세서는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정지된 카드들이 대부분이었고, 독촉장은 살벌한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귀금 속 보증서들은 제가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결혼 반지와 목걸이의 보증서였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들을 훔쳐서 이미 처분해버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사치와 허영, 혹은 노름 같은 것으로 인해 생긴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고인이었던 박 노인장에게 손을 벌렸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저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챈 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던 것이겠지요. 어쩌면 고인의 죽음 역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며느리가 남긴 배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기억과 제 남은 삶의 존엄성을 걸고서라도 말이지요. 며느리의 옷장에서 발견한 카드 명세서와 독촉장,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귀금 속의 보증서들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일지도 모른다거나 며느리가 잠시 잘못된 길로 빠졌을 뿐이라는 자기 위안은 통하지 않았지요. 그 아이는 명백히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기만하고 내 것을 탐내왔던 겁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슬픔을 집어삼키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상대하기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다음 날 예전에 남편이 혹시 살면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꼭 찾아가 보라며 신신당부했던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던 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명절 때 안부 전화나 드리는 정도였기에 이런 일로 불쑥 찾아뵙는 것이 무척이나 송구스러웠지만 지금은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답니다. 제 사정을 전해들은 최 변호사님은 한달음에 저희 집 근처 찻집으로 와주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셨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는 분이었지요. 저는 최 변호사님 앞에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상주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의 서재와 옷장에서 찾아낸 모든 증거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님의 표정은 침통함과 분노로 굳어져 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변호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제가 친구로서 진작 살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면서도
곧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님의 행위는 단순히 가정불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러 심각한 혐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상주님의 증언과 고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더 심각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 변호사님은 제가 찾아낸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며느리의 범죄 의도와 실행 행위를 더욱 명백하게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하거나 저를 속여 무언가를 실제로 얻어내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 며느리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심신이 미약한 척 연기를 하셔서 며느님을 안심시키고 재산 처분이나 증여 등 며느님이 혹할 만한 미끼를 던지시는 겁니다. 분명 며느님은 그 미끼를 물 것이고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요. 물론 모든 과정은 저희 쪽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여사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녹음 및 녹화 장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거고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위험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러다 며느리에게 정체가 발각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최 변호사님의 단호한 눈빛과 제가 여사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든든한 약속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만이 며느리의 가면을 확실하게 벗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아슬아슬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며느리 앞에서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사 때는 일부러 음식을 흘리거나 수저를 떨어뜨렸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혹은 여기가 어디였지?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운 척했지요. 며느리와 대화할 때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빛으로 멍하니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 척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연기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정말로 심신이 미약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어머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같은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때로는 제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옆에서 계속 돌봐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 라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통화는 최 변호사님이 설치한 녹음 장치를 통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지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철저히 제 감정을 숨기고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한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겹게 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지요. 아가,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요즘 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재산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은 도통 관심이 없고 아무래도 너가 좀 맡아서 처리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믿고 맡기는 것이니 너가 알아서 좋은 곳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너 앞으로 미리 좀 증여를 해둘까 하는데. 제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연기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며느리는 애써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어머님 뜻을 받들어야지요. 뭐든 제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더없이 효성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며칠 뒤 며느리는 어디선가 가져온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요. 최 변호사님이 미리 언지를 주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일단 이렇게 서류를 좀 준비해 봤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여기 몇 군데 도장만 찍어 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힘드시지 않게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도 되는 듯 친절하게 설명하며 제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인주와 제 도장까지 꺼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읽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지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다 뭐라는 거니? 아유,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냥 저 믿고 여기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을 친절하게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척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도장을 들어 천천히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며느리의 얼굴과 서류, 그리고 도장을 찍는 제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요. 도장을 다 찍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다 된 것 같지? 하지만 그 서류가 휴지 조각이 되고 네 손에 수갑이 채워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르고 있을 테지. 반격의 서막은 성공적으로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커튼콜 뿐이었습니다. 드러나는 민낯.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며느리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짜 도장을 찍어준 위임장과 증여 계약서를 손에 넣은 후 그 아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거침없어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파멸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과 같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서명 장면 녹화 영상,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하게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어요. 최 변호사님은 먼저 며느리가 접촉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을 탐문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여러 곳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제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지요. 변호사님은 피해를 입은 대부업체 측과 접촉하여 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젊은 시절부터 허영심과 사치벽이 심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던 기록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제 아들은 그런 과거를 전혀 모른 채 며느리와 결혼했던 겁니다. 또한 최 변호사님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접촉했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였어요. 며느리는 그에게 돈을 주고 저에 대한 가짜 진단서를 만들거나 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브로커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과거 범죄 기록과 며느리와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브로커를 설득하여 며느리의 범죄 행각에 대한 증언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님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결국 협조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지요. 브로커는 자신이 처벌을 감경받는 조건으로 며느리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의뢰했고 어떤 서류들을 위조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인이었던 박 노인장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고인의 주치의를 찾아가 아버님께서 최근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진정제나 수면제 성분이 강한 약으로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주치의는 며느리의 요구가 미심쩍어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사한 약물을 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경찰에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찾기 어려울지라도 며느리가 고인의 죽음을 방조했거나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황만으로도 그녀를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최 변호사님이 밖에서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가는 동안 저는 집안에서 며느리의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출 실행이나 재산 이전이 생각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점점 더 애가 탔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이거나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고 가끔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넌지시 묻자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이기도 했지요. 예전에 그 여유롭고 치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그저 저 추악한 가면 뒤에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할 뿐이었지요. 며느리가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욱 세게 조여들 것이고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하게 될 터였습니다. 최 변호사님으로부터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고 이제 고소장 접수와 함께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이번에는 제 말을 믿고 제 편에 서줄지 아니면 끝까지 아내의 편에 설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들이 이번에도 저를 외면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가 확보한 증거들과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며느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는 일뿐이었지요. 저희는 그 마지막 무대를 저희 집 거실로 정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을 바로 그 공간에서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밝혀내기로 한 것이었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내 아내와 그동안 써먹했던 것을 풀고 싶으니 꼭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요. 며느리는 제가 이제 정말로 노망이 들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재산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심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지요. 약속된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와 제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애쓰며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상주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는 어쩐 일로?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 역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초대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증인이 될 분들을 모신 게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최 변호사님과 상주가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 순식간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아들은 저와 손님들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최 변호사님이 먼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추상 같은 엄숙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마리 씨,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동안 김마리 씨가 어머님 김미자 여사님과 고인이 되신 박종철 어르신을 상대로 저질러온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라니요.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격렬하게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지요. 지금부터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주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돈 문제로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명의를 도용하려 했는지,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정황까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남자들과 접촉했던 사실과 고인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밝혔지요. 상주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라며 악을 썼지만 상주는 흔들림 없이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최 변호사님은 제가 며느리의 서재와 옷장에서 찾아낸 증거물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위조된 대출 신청서, 가짜 치매 진단서 초안,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인감 도장과 신분증,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부업체 독촉장,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귀금 속 보증서까지. 변호사님은 각 증거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설명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건 다 당신들이 조작한 거야.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며느리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이어서 최 변호사님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며느리가 제 가짜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었지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며느리가 대부업체 관계자나 사채업자 혹은 서류 위조 브로커와 통화하며 자신의 범죄 계획을 의논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거실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저 믿고 여기 찍으시면 돼요 라며 제 손을 잡고 가짜 도장을 찍게 유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자, 김마리 씨, 이제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님의 추궁에 며느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거나 소리치지도 못하고 괴물 같은 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기어오다시피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우리 나유리는 어떡해요? 어머니. 제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은 차라리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지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이번에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는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여보. 그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닥쳐. 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어떻게 너가 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한평생을 같이 살았다는 게 뿌름 끼치게 끔찍해.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아내에게 속아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뒤엉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에 등장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듯 싫어, 안 가. 난 잘못 없어. 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힘없이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지요. 저는 며느리가 끌려나간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의 파멸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은 승리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고 또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제 삶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저희 집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과 어색한 기류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한동안 방황하는 듯 보였지요. 저를 볼 때마다 죄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아들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비록 아들도 며느리에게 속은 피해자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녁 제 방에 들러 말없이 안마를 해주고 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곤 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표현이었지요. 저 또한 그런 아들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주며 다 지난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너도 힘들었을 테지. 라고 먼저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남긴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서툴더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며느리에 대한 법적 절차는 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지요. 고인이었던 박 노인장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고인에게 가했던 정신적 압박과 기망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파멸은 자업자득이었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나마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의 몰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처절하게 목격한 셈이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상주에게 연락하여 함께 박 노인장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상주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함께 묘소 앞에 국화꽃을 바치고 묵묵히 고인의 명복을 빌었지요. 서늘했던 장례식장의 기억 대신 생전에 인자하고 강직했던 박 노인장의 모습과 그분과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잔디 위에 조용히 앉아 상주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속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주었던 상주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그 역시 저의 안위를 걱정해 주었지요. 그날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에는 잔잔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혹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듯 새로운 공기와 햇살이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요. 그동안 제 삶을 옥죄어왔던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감시와 제 스스로 만들어낸 소갈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나니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자기 검열과 눈치 보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제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셈이었지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미뤄두었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서 무슨 이런 생각과 며느리의 은근한 반대, 어머님, 힘드신데 그런 건 뭘 하러 배우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망설였던 서예 교실에 용기를 내어 등록했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수업이었는데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먹을 갈 때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 화선지 위로 붓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제 마음 상태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글씨를 보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듯 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깊은 명상이자 치유의 시간이 되어 주었지요. 삐뚤빼뚤 서툰 글씨 속에서 오히려 제 솔직한 마음과 마주할 수 있었고 화선지 위에 번져나가는 먹물처럼 제 안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고요. 그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삶의 고개를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얻곤 했답니다. 주말이면 거의 집에만 갇혀 지내다시피 했던 제가 이제는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며 바깥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들은 제가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캐묻거나 동정하기보다는 그저 예전처럼 편안하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가까운 산에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나무들을 보며 마음의 정화를 얻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오를 때면 마치 제 인생에 힘겨웠던 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친구들이 싸운 맛깔스러운 음식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가보았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함께 웃고 떠들기도 하고 새로 생겼다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식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고 온전히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 것만은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 또한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만 며느리에 대한 분노나 아들에 대한 서운함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거실 창가 햇살 좋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소설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삶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향긋한 차를 마시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뜨개질은 제게 큰 위안을 주었어요. 부드러운 털실이 제 손끝에서 코를 만들고 무늬를 이루며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목도리나 스웨터를 손주들에게 선물했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 모든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제 의지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되찾은 것과 같았어요. 이제 저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정중히 거절할 줄도 알게 되었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쌓여 제 안에 단단한 자존감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문득문득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며느리의 그 위선적인 미소나 아들의 냉담했던 눈빛, 혹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순간들이 섬광처럼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숨이 막혀오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찾아오면 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아팠지. 억울하고 분했지. 하지만 괜찮아. 너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이겨냈잖니. 그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도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자.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차분히 다독이고 나면 어느새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곤 한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치유의 방식인 셈이지요. 돌이켜보면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지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리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세찬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듯이 저 역시 그 시련을 통해 제 삶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음을 느껴요. 생전에 남편이 제게 가끔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겉보기에는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곧고 단단한 사람이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저 무뚝뚝한 남편이 해주는 위로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의 참뜻을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저의 외유내강적인 면모를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가 가진 잠재력과 강인함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를 지탱해준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이제는 남편이 제 곁에 없지만 그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여전히 저를 격려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 생각보다 꽤 단단한 사람이었네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가끔 그 서늘했던 장례식장의 공기와 제 귓가에 속삭이던 상주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수상합니다. 그날 그 날카로운 진심이 제게 건네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정신마저 피폐해진 채 요양원 같은 곳에서 외롭고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요. 며느리가 건네던 수많은 다정한 말들은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고 오히려 상주가 어렵게 꺼낸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저를 구원한 생명줄이었던 셈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간과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나 안락한 현실 안주보다 아프고 쓰라리더라도 냉혹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각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안락한 거짓은 영혼을 잠들게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법이지요.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련된 강철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저는 창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의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는 저마다의 희로애락이 엿보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요. 제 마음 역시 이제는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물론 그 호수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가라앉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억들에 휘둘리거나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제 삶의 일부로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 기억들을 디딤돌 삼아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제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도, 제 남은 인생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으로서 살아갈 존엄성도 말이지요. 앞으로 제게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원망이나 후회 대신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이지요. 그것이 제가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찾아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이니까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 지난날의 아픔에 미소 지으며 오늘의 평화에 감사하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를 품고 제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속삭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